비나 제어 힘들어. 서울 비네. 힘들어. 시작해. 안녕하세요. 결혼으로 넘어갔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결혼은 고려시대 때까지도 그렇죠. 우리나라 모계사회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선사시대에 그 동굴에서 다 같이 생활을 했어요. 동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애 엄마는 정확한데 애 엄마는 누군지 아는데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그럼 엄마 위주의 모계사회로 가겠습니까? 뭐 누군지 모르는 부계의 사회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모계사회로 가는 거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만든 어떤 뭐 유교주의 뭐 어떤 식으로 막 얘기가 나오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질서에 의해서 남성 중심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은 모계사회로 가는 게 맞고, 또 이제 그 요즘은 보면은 그 신모계사회라고 해서 만약에 뭐 A라는 지역에 여자네 집이 A라는 지역에 있으면은 결혼하면 A 지역 근처에 살게 돼 있어요. 왜냐 제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고 또 그만큼 모계사회 그 여자 쪽에 힘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런 식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 거죠. 그 옛날에는 이제 뭐 대가족 제도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쫙 하면은 부계 사회 중심이었단 말이죠. 근데 현대화 산업화가 진행하면서 일하는 여성들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신모계 사회로 이렇게 다시 넘어갔다라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를 보면은 그 약탈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쌈에서 여자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정한 사회에서 그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쪽에 일정한 사회에 무리지어 살면은 거기 뭐 집성촌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회 내에서 혼인이 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럼 근친상가 멀리 보면 친척들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그 비정상적인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근친혼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합스부르크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턱이 이렇게 길어요. 이게 그 근친혼의 산물인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걸 막 그렇게 되면은 나의 그 어떤 그 씨가 막혀지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면 외부에 있는 그 여자들이랑 결혼을 하자. 그렇게 되면서 저쪽 가고서 저 동네 가고서 막 약탈 보쌈 해가고서 밤에 그래가서는 데리고 오고 막 이런 건데 면사포 쓰지 않아요. 면사포. 그 여자들 보쌈했던 그 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지, 요거는 이제 그 족쇄, 딱 못 도망가게 족쇄인데 이게 반지를 딱 주는 순간 이제 너 족쇄 채워졌어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그리고 신혼여행이라는 것도 그쪽 집에서 여자들 행방불명됐다고 찾잖아요. 우리 딸 어디 갔지 막 이러는데 그걸 못 찾게 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디 뭐 멀리 이제 갔다 오는, 그래서 신혼여행이 유래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런 게 확실한 건지 모르지만 그런 설이 있고, 그 다음번에 이제 약탈혼이 너무 야만적이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정식으로 뭐 돈 내고 여자를 데리고 오자. 그래서 매매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매혼이나 지참금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참금이 옛날에 그 매매혼 때는 남자네 집에서 여자네 집에다 아이고 그 따님을 뭐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돈을 줬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남자 측에서는 어쨌든 자기네 씨를 계속 대를 이어야 되는 거고, 또 그 애를 낳음으로 인해서 그 농업 생산성이 증가를 하는 거죠. 사람이 나오니까는 이제 농사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증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매매혼을 하면서 정식으로 지참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던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다처, 일부 일처 뭐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뭐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거 되게 좀 근사하다. 남자 하나에 부인이 여럿이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일부 다처제의 인류학적 모습을 보면 인류애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고구려 시대에 뭐 형사 취수제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형이 죽으면 내가 형수를 내 부인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조카들은 굶지 않게 하는 그런 시스템. 또 중동에서 일부 다처제도 굶지 않는 똑같은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랑 시대는 좀 달랐지만은 일부 다처제를 하는 국가들의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인류에 같이 다 이제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일부 일처제가 그럼 합리적이지 않냐?
합리적일 수 있죠. 근데 일부 일처제는 1인자가 되지 못한 수컷들이 모여서 만든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왕궁을 예를 듭시다. 왕궁에 있는 여자들은 모두 왕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뭐 생각만 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뭐 당연히 터치는 안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남자 한 명이 아무리 왕이지만 네가 수많은 여자들 다 차지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그러지 말고 이제 그 왕 밑에 이제 아래 내려갈수록 한 남자가 한 명만, 응? 그래서 일부일처제를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하등한 수컷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결혼할 때 결혼했어요. 저도 이렇게 결혼했고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주례 선생님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물어보셨어요. 신랑은 평생 부인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뭐 하겠는가? 그래서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거기서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노력해야죠. 결혼에 노력해야 되고 결혼이라는 거를 시장의 구조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독점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독점이라는 게 하나의 공급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가격을 독점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시장의 비효율 때문에 독점을 굉장히 규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건 공급자가 하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수요자가 하나일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할 수 있죠. 있어요. 그런 걸 수요 독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 흔치 않은데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뭐 충북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의 그 토양이 담뱃잎을 재배하기 굉장히 좋은 토양이면 거기서 어떤 농사를 짓겠습니까? 담배 농사를 짓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는 KTNG만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급을 KTNG만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거기 재료를 수입하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이제 구매하는 것도 KTNG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충북 그 지역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담뱃잎을 자기가 농사 지은 거를 누구한테만 팔 수 있나요? KTNG한테만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급자들은 여럿인데 담뱃잎을 사줄 곳은 KTNG 한 곳이에요. 그럼 이런 걸 수요 독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그 야구 선수, 프로야구 선수들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프로 진출을 하겠다는 선수들도 딴 데 갈 길이 거의 없어요. 99% 있긴 있어요. 아주 간혹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이 사람들이 뛸 수 있어요. 거기가 KBO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많은 그 야구 선수들이 나오는데 이 야구 선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은 하나, KBO 시장. 이렇게 수요 독점 시장이 되는 거죠. 근데 흔치 않아요.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쌍방 독점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결혼 외에는 거의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면은 뭐 대기업에서의 자기네들끼리의 뭐 특수 관계, 그것도 뭐 결혼과 비슷한 거죠. 뭐 그런 경우 아니면은 찾아볼 수 없는 시장 구조가 결혼이라는 거죠. 쌍방 독점. 근데 독점이 문제가 뭐냐면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공급 독점을 할 때 시장 가격을 공급자가 마음대로 정하고 수요 독점인 경우도 담뱃잎 값을 KTNG가 마음대로 정하고 KBO 처음에 연봉은 무조건 2,700만 원이에요. 실력과 상관없이 초봉이. 그것도 KBO가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가격이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임의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공급 독점, 수요 독점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는데 쌍방 독점이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쌍방 독점은 이제 구간으로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쌍방 독점이기 때문에 좀 매우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좀 비효율적인 그런 시장이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99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라는 그 분이 있어요. 이 시카고대 교수인데 이분이 뭘 했냐면 여러분 혹시 경제학 제국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경제학 제국주의가 뭐냐면 경제학으로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경제학 제국주의인데 경제학 제국주의를 거의 만들다시피 한 게 이 게리 베커 이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경제학 제국주의는 나쁜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학을 일반화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뭐 환율, 뭐 무역, 뭐 수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관심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그런 뭐 많은 경제학 이론을 갖다가 생활 속에 접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의 경제학, 뭐 자녀의 경제학,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근데 그럼 통찰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게리 베커 교수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90세 넘어서 몇 년 돌아가셨고, 이분이 이제 했던 얘기 중에 결혼 중에서 자녀의 경제학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뭐 인력 자체, 자녀를 낳으면 그게 노동력이었어요. 노동력이 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가계의 소득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논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모형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길게 보실 건 아니고 이 내용이 뭐냐면은 가계 소득이 높아지면은 소득 탄력성이 커지면 탄력성이 커짐에 따라서 자녀의 수가 아니고 자녀의 질에 투자를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인생을 쭉 보면은 지금 당장은 지금 뭐 공장이나 저 농장 가서 일하는 게 돈을 벌겠지만은 교육 투자를 한 다음에 생애 소득을 보면은 투자한 다음에 소득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 이분이 논문에 얘기를 했을 때는 다들 비웃었어요.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분 얘기가 맞았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의 대단한 직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제가 50만 원을 그냥 줬어요. 이거는 저한테 효용이 마이너스고 50만 원 마이너스고 이쪽 50만 원 플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자녀한테 50만 원을 뭐 교육비를 쓰던 용돈을 주면 그건 나한테도 50만 원어치의 효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50만 원을 투자하는 순간 자녀한테 투자하면은 나한테 효용은 50만 원이 더해지는 거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제로가 되니까는 플러스 5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직관을 갖고서는 자녀에 대한 질을 높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게리 베커 교수가 했습니다. 오늘은 뭐 좀 결혼의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